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 오늘의 사연도 바로 만나볼게요. 여러분, 금배추 뉴스 들으셨죠? 가뜩이나 오른 채소 물가로 주부님들이 힘든데 가족들 먹이는 일에 아무리 비싸도 안 살 수는 없잖아요. 그중 한국인 하면 김치, 그 김치에 빠질 수 없는 배추는 요즘 몸값이 최고이죠. 이번 제 사연은 바로 이 배추, 그리고 김장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부러우세요? 누군가는 미스 코리아만큼 늘씬한 몸매와 아름다운 얼굴을 말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은 바로 건강한 사람이랍니다. 저체중으로 태어났던 저는 유달리 몸이 약했습니다. 어릴 때 자다가 깨보면 엄마가 자고 있는 제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엄마는 왜 안 자고 나만 봐요? 우리 언니가 새근새근 자는 모습이 소중하고 이뻐서야. 크고 나서 엄마가 그랬던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자는 나를 보러 종종 내 방에 왔던 건 제가 갑자기 숨을 멈추고 곁을 떠날까 봐서였다고요. 그만큼 전 위태롭게 목숨을 부지하면서 커왔습니다. 놀이터보다 병원을 더 자주 갔던 저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검사도 많이 받았어요. 긴 시간 동안 마취해야 하는 큰 수술도 몇 번이나 받았고요. 모든 부모님이 자식 사랑에 아낌이 없다지만 특히 우리 엄마는 저를 살리신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체력이 약하고 잔병을 달고 사는 저에게 평범한 일상도 쉽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가는 소풍이나 체육대회, 심지어 수학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학년 친구들은 저마다 분주하고 신나 보였죠. 연희양, 이번에도 넌 못 가? 함께 수학여행 가면 재밌을 텐데 아쉽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 갈 거야. 하교하고 집에 오자마자 엄마를 졸라댔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내 학창시절 친구들과 같이 여행 가는 거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잖아. 응? 수학여행 갈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안 되는 거 알지? 네 몸 상태가 갑자기 어떻게 될 줄 알고 엄마도 없이 그 먼 데서 자겠다는 거야. 단식투쟁에 가며 며칠 동안 졸라서 결국 엄마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하늘로 날아가는 듯한 기분이었죠. 나도 평범한 다른 애들처럼 친구들하고 같이 추억 가질 수 있어. 들떠서 출발한 수학여행 일정은 예상보다 저에게 더 고됐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장 구보를 하고 나서 화장실에 달려가서 바로 구토를 했어요. 오랜 시간 여행사를 돌아다니다가 마지막 산 중턱에 있는 석굴암에서 걸어 내려오다 보니 서늘한 기온과 체력 저하로 몸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결국 숙소로 돌아와서 저녁밥도 못 먹고 방에 누워 끙끙 앓았습니다. 친구들은 장기자랑한다고 다 나가고 혼자 방에 있으니 서러움이 극에 달했어요. 친구들은 얼마나 재밌을까? 나도 애들이 준비한 공연 같이 보고 웃고 떠들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태어나서 작은 행복도 나에겐 어려운 거야? 왜? 그때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몸이 발작같이 떨려왔어요. 호흡곤란에 빠진 저를 우연히 지나가는 학년 주임 선생님이 발견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엄마가 와서 천식 호흡기를 제 코와 입에 대주며 옆에서 소리쳤어요. 숨 천천히. 하나, 둘, 하나, 둘, 침착하게. 호흡이 안정되고 정신을 차려보니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어떻게 엄마가 이곳 경주 숙소에 계신 거지? 이 바보야. 네 몸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건 의사도 아니고 바로 이 엄마야.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달려가려고 엄마도 경주에 와서 네 뒤를 따라다니고 있었어. 딸을 위해서는 뭐든 다 하실 법한 우리 엄마에게 감동했어요. 그 뒤로 전 괜한 고집 안 피우고 엄마 걱정시킬 일 하지 않는 착한 딸이 되고자 노력했어요. 무실한 딸 낳은 채로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짐작이 가시죠. 만약 엄마가 신장이 필요하다면 제 신장 하나 떼어줄 것이고 간이식이 필요하면 제 간세포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엄마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듯이 저도 엄마를 위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커오다 보니 남들보다 여러모로 부족한 어른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관공서나 학교에 관련되는 대부분의 대외적인 일은 엄마가 다 챙겨주셨거든요. 야, 너도 22살 어엿한 성인이야. 혼자 할 줄 아는 것도 연습해봐야지. 친구 서경이를 처음 만난 것은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장이었습니다.
집 근처 지하철역에서 저와 같은 응원본을 들고 있는 또래 여자애가 바로 그 친구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애도 저와 같은 콘서트장에 가는 길이었고 심지어 옆자리였습니다. 같은 가수를 좋아하는 동갑 친구라는 공통점으로 우리는 그 누구보다 절친한 사이가 되었어요. 서경이는 탄탄한 체력을 가진 경찰대 학생이었어요. 외모나 풍기는 분위기가 영단판인 우리였지만 영혼의 단짝처럼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고 없으면 못 사는 사이였죠. 서경이는 몸이 약해 사회 경험이 미숙한 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책찍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단골 서점과 카페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약 타오는 것 외에 혼자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없던 제가 혼자 옷가게에 들어가 점원과 대화하고 옷을 입고 사보는 거, 은행에 가서 통장을 처음 개설해 본 거, 도움이 필요할 때 경찰서에 들어가서 상황을 알리는 것까지 모두 그 아이 덕분에 경험하고 자신감을 쌓을 수 있었어요. 서경이던 경찰 돼서 어엿한 사회인 되었는데 정말 좋겠다. 난 집에서 글 끄적이는 거 말고는 사회에 이바지한 것이 없네. 왜? 돈 필요해? 부모님이 압박하셔? 우리 부모님이 아들 나한테 잘해주시지. 내가 이런 고민하는 것도 모르실 거야. 하지만 언제까지 아기처럼 부모님께 의지하고 살겠어. 나도 당당한 독립 해보고 싶고. 그럼 네가 써온 글들을 팔아봐. 작품도 세상에 나와야 그 가치가 바라는 거 아닐까? 난 책하고는 담을 쌓았지만 네가 쓴 동화를 보면 나중에 내 애한테 읽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거든. 저는 아동작가 지망생이지만 집에서 습작만 했을 뿐 아직 원고료도 받아보지 못했어요. 친구의 이야기에 힘을 얻은 저는 언론사와 출판사에 기고 희망 메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50군데는 보낸 것 같은데 한 곳에서 제 글이 마음에 든다며 한 달에 2편씩 의뢰해왔습니다. 누군가 나를 필요한다는 느낌을 태어나서 처음 받아 감격에 겨웠습니다. 그렇게 작가로서 첫 발을 내디딘 지 1년 만에 첫사랑을 만나 남들처럼 결혼도 하고요. 하지만 제 인생은 그 결혼을 기점으로 180도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 남편은 시댁보다 더 자주 처갓집에 들락날락 하고 있어요.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기둥에 절을 한다더니 절 너무 사랑해서라고요. 천만에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착각했죠. 그런데 남편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어요. 장인어른 사이 왔습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한데 이럴 때 장인어른은 어떤 외투 입고 다니세요? 그러면 친정아빠는 사이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마냥 좋으셔서 여기저기 옷장을 열어서 당신 옷들을 죄다 보여주시죠. 한참 그 옷을 구경하던 남편은 몇 가지 골라서 아빠의 옷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늘어놨어요. 아니, 이건 버버리 거네요. 하지만 지금 장인어른에게 전혀 안 맞을 것 같은데 한번 입어보시죠. 그거 보세요. 사람은 나이에 따라 체형이 변한답니다. 게다가 그 색상은 장인어른의 주름만 부각돼서 더 나이 들어 보여요. 비싼 옷이라 중고로 버리긴 아까운데 어쩔까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갖고 싶은 옷이 있다 싶으면 그 옷을 마구 깎아내리다가 아버지가 처치 곤란하실 테니 자기에게 버리라는 식으로 가져갑니다. 장모님, 제가 요즘 자꾸만 어지럽고 체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 저녁으로 뭐 좋은 거 없겠습니까? 아, 그래?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불고기랑 김치찌개만 해놓아버렸네. 우리 사위 힘날 만한 게 뭐가 있나? 입에 당기는 건 있고? 생각해보니 오늘은 장어가 땡기네요. 저번에 창고해보니 10년 묵은 더덕주도 있던데 또 둘이 궁합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마를 꼬드겨서 장어나 소고기 등 값비싼 음식들을 매번 얻어먹습니다. 빈손으로 친정집에 가서 두 손 가득 무겁게 집으로 돌아올 때면 남편의 기분은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어요. 여보, 당신이 우리 친정 편하게 여기고 부모님께 살가운 건 너무 고마운 일인데요. 연로하신 부모님께 매번 얻어먹고 이것저것 받아오니까 이제 좀 민망하네요. 다음번에는 작은 거라도 부모님 선물 좀 사가요. 아, 그런가? 아, 참, 당신 그 소식 들었어? 이번에 연예인 B씨가 또 바람 피웠다네? 또요? 그 사람 지금도 재혼한 처랑 있는데 진짜 못 쓰겠네. 어찌나 능숙하게 말을 잘 돌리는지 저는 또 거기에 넘어가서 하던 말을 까먹곤 해요. 제가 좀 어리숙하긴 해도 바보는 아닌데 결혼생활 5년차가 돼서 돌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친정집에서는 매번 좋은 것 받아오고 시댁 갈 때는 용돈이나 선물을 드리기만 하니까요. 게다가 우리 시모는 또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지난번에 내가 전화했었지? 그거 가져왔냐? 네, 여기요. 집에 수건 부족하세요? 이 수건들은 남편 회사에서 직원용으로 제작한 거라 여기 로고가 적혀 있는데. 회사 이름만 있으면 더 믿을만해 보이고 좋지 뭐. 여기 몇 주년 기념 이 오버로크 한 글자만 쪽가위로 뜯어내면 된다. 아니 내 친구가 환갑잔치 한다고 부르는데 아무리 나라지만 빈손으로 갈 수가 있어야지. 이 수건들 포장해서 선물로 주면 될 거야. 기념품 수건을 친구 선물로 한다니 정말 도가 지나치게 알뜰하신 분이죠. 아무리 그래도요. 환갑잔치면 좋은 곳에서 식사 대접받으실 텐데 수건 선물이라니 어머님 손이 좀 부끄럽지 않을까요? 어차피 수건 안 쓰는 사람이 어딨냐? 다 필요한 생필품을 그것도 새 것으로 주는 건데 뭐가 어때서? 공짜에 목숨 걸고 남의 경조사 챙기는 일에 지나치게 아껴서 주위로부터 인색하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 남편이나 시모나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가 다 못마땅하다고 혼이 나요. 넌 우리 집 귀둥 뿌리채 팔아먹으래다. 아들 얘기 들어보니까 매달 책 따위 사는 명목으로 10만 원이나 쓴다더구나. 집에서 살림만 하는 애가 뭐 그런 쓸데없는 데에 돈을 펑펑 써. 저 명색이 작가예요. 도서관에서 구할 수 없는 책들만 사는 거라 최대한 아끼고 있는걸요. 그리고 집에서 놀기만 하는 거 아니고요. 매달 100만 원 이상은 버는데 좀 알아주세요, 어머니. 그래? 그렇게 능력 있고 잘 버시는 며느님? 그럼 나 이번에 안마기 하나만 드려다오.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저는 몸의 건강도 나빠지고 특히 불면증과 우울증이 찾아와 일상이 힘들었습니다. 예민한 신경 탓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동안 그날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 시모에게 구박받은 일 등을 곱씹곤 해요. 남편은 제 속에 있는 얘기를 바로바로 꺼내놓으니 만사가 편한지 옆에서 들으랑 코까지 골면서 태평하게 잡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잠도 못 드는데. 특히 남편이나 시모의 잔소리를 심하게 들은 날이면 나 자신이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을 살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좌괴감까지 빠지고 이런저런 잣생각에 도통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낮에 격하게 운동하고 집안일을 하면 밤에 잘 수 있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점차 식욕도 수면욕도 심지어 얼굴 씻을 힘조차 저에게 없었어요. 나는 그렇게 아픈 건데 극복하고 싶은데 그럴 에너지도 없는 저를 보며 남편은 혀를 찹니다. 아, 이 여자 참 게으르네. 뭐? 밤에 잠을 못 잔다고? 그건 다 늘어지고 편하게 살아서 그래. 나처럼 회사를 다녀봐라. 어찌나 피곤하지. 머리 대자마자 잠이 쏟아진다. 그러고 있지 말고 신문이나 우유 배달이나도 나가봐. 남편 말이 맞는 것도 같아서 새벽에 신문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뜩이나 저질 체력인데 자전거 타고 고지대에 오르는 것부터가 너무 힘들었고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눈을 떠보니 병원 응급실 천장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망할 놈들. 입원한 것도 아니고 몇 시간 응급실에 있었다고 이게 얼마나 또 뜯어내는 거야. 당신 깨어났어? 나 어떻게 된 거예요? 분명히 신문 배달하던 중이었는데. 남편은 팔짱을 끼고 절 한심한 눈으로 내려다보며 그랬습니다. 살다 당신 같은 유리몸은 처음 본다. 앞으로 신문 배달이든 뭐든 몸쓰는 일은 하지 마. 그냥 지금처럼 집에서 끄적이면서 하던 일이나 하라고. 병원비가 더 나가게 생겼어.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고 싶어서 내 약점을 극복해보고 싶어서 시작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비록 병원 신세를 졌지만 그런 제 노력을 남편이 알아주길 바랬어요. 아니 적어도 쓰러진 아내의 건강을 걱정하고 나가서 일하라고 등 떠민 자신을 반성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왠지 병원비만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서러움에 눈물이 터져나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가 미련하다면서 출근하겠다고 혼자 병원을 떠나버렸고요. 제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친정 부모님이 달려와 제 퇴원 준비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동안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려왔다는 고백에 엄마는 몹시 안타까워하며 바로 절 신경정신과 병원에 데려가셨어요. 의사와 상담하고 약을 먹으니 상태가 좀 호전되더군요. 하지만 약을 먹는들 완치되기는 글렀어요. 매일 내 신경을 건드리는 남편과 시모가 있는 한 말이에요. 아무래도 여러분 저 배필을 잘못 만난 것 같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 남편에게 실망스러운 것은 바로 자식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보기와 달리 성욕이 왕성한 남자였어요.
여기서 이런 말을 어떨지 모르겠지만 매일 밤, 심할 때는 하룻밤에도 여러 차례 한 적도 있는 현대판 병광세랄까요. 가뜩이나 체력이 약한 저는 그를 감당하는 것이 몹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욕정에 찬 남자가 의외로 철저하게 조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피임이에요. 여보, 나는 이 일이 아직도 익숙치 않아요.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니까 감내하는 건데 꼭 그렇게 피임해야겠어요? 당신 닮은 아들, 나 닮은 딸 이렇게 갖고 싶은데. 그러면 남편은 김샌다는 표정으로 돌아누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외동딸로 태어나서 풍족하게 지원받고 공주님처럼 살아봐서 뭘 모르지. 우리 집은 자식만 넷이야. 온 가족 입이 여섯이라고.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차지하기 위해서 형제들끼리 피 터지게 싸우게 돼. 그게 얼마나 처절한 투쟁인지 알아? 게다가 요즘은 애 하나 대학까지 보내는데 2억이나 든다는 신문기사 못 봤냐고. 당신과 나 우리 둘이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애가 무슨 애야. 아무리 설득해보았지만 남편은 요지부동이었어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데 자식이 없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저는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바로 출산과 육아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돈이 아까워서 자식을 낳지 않겠다는 남편만큼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런 인간이 뭐가 좋다고 내가 먼저 반해 결혼까지 온 건지. 지금이라도 내 발등을 찍어서 되돌이키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내 나이 28이던 때 그를 처음 만났죠. 남편과의 첫 만남이 어떠했는 줄 아세요? 친구 석영이가 근무하는 경찰서 근처에서 우리는 종종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저야 시간이 자유로운 직업이고 그 당시 친구는 일이 한참 바빠서 점심시간에 수다 떠는 것이 서로에게 소중했거든요. 그날은 가을볕을 받은 나무가 알록달록 익어가는 좋은 계절이라 공원 벤치에 앉아서 샌드위치를 먹으며 한참 대화 중이었습니다. 그때 제 앞을 가로막는 그림자가 보였고 바로 고개를 들어보았죠. 외모가 너무나 제 이상형에 가까운 한 남성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의 뒤로 따사로운 햇빛이 쏟아지고 나지막한 그의 목소리가 감미로워 전 눈을 제대로 뜰 수도 없었습니다. 단숨에 그에게 반했던 저는 그 남자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죠. 저기요, 제가 지갑을 두고 와서 그러는데 버스비 한 2천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나중에 꼭 살해하겠습니다. 남편의 첫 대사를 듣고 이 남자 참 찌질하다 싶으시죠? 그때 저는 뭐에 홀려도 단단히 홀렸나 봐요. 그 남자 말을 인형처럼 따랐지 뭐예요. 지갑에서 돈을 꺼내주니 남자는 고맙다며 제 연락처를 물어보았어요. 그러면 전 그 남자의 지시대로 제 연락처를 술술 불러주었고요. 달콤한 꿈이라도 꾼 듯 몽롱하던 저를 깨운 것은 옆에서 쭉 같이 있던 친구였습니다. 얘 좀 봐라. 야야, 너 눈깔이 왜 이래? 정신 좀 차려봐. 석영아. 아까 그 남자 꼭 가수 이석훈 닮지 않았니? 너무너무 멋있었어. 얘가 뭐래? 너 눈이 삐었냐? 어딜 봐서 우리 석훈 오빠가 그런 남자랑 닮았다고. 눈 두 개 안경 쓴 것만 그거 하나만 닮았네. 그 찌질한 놈이 너한테 돈 갚는다는 빌미로 만나자고 해도 너 절대 만나지 마. 알았어? 친구는 남자가 별로라며 콧방귀를 꼈지만 이미 저는 그에게 콩깍지가 씌었고 제 눈에서는 하트 레이저가 나왔습니다. 친구가 예상했던 대로 그날 저녁 그 남자에게서 카톡이 왔죠. 다음날 퇴근하고 만나자는 그의 제안에 가슴이 방망이질 쳤습니다. 다시 만난 그는 여전히 어제처럼 멋있었고 절 보자마자 커피 한 잔을 내밀었어요. 어제 빌린 버스비 대신에 커피로 샀어요. 괜찮죠? 그가 내민 것을 받아보니 편의점에서 파는 캔커피더군요. 생각과 달라 조금 당황했지만 그래도 소탈한 그의 모습이 좋았어요. 아니, 이미 친구에게 얘기했듯이 저는 사랑의 포로가 된 몸이니까 그가 무엇을 해도 멋져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대화를 했어요. 아버님이 공직자시고 거기에서 일하셨으면 사회적 지위도 높고 연봉도 높았겠네요. 지금은 월급이 얼마나 되시죠? 네? 제가 그런 부분은 관심이 없어서요. 부끄럽지만 아버지 연봉이나 그런 건 잘 몰라요. 그저 이 부족한 딸 하나 차고 넘치게 키워주실 만큼 넉넉한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외동딸이시라. 그렇군요. 전 연희 씨 그런 순수한 모습이 참 좋습니다. 어제 처음 봤을 때부터 당신한테 반해서 버스비 핑계로 말 걸었던 거 아마 다 눈치챘을 거예요.
괜한 느낌인지 몰라도 그날 이후 남편은 저에게 더 다정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부부싸움 하다가 남편이 내뱉은 실언으로 로맨틱한 첫 만남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던 냉혹한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야, 네가 얼굴이 예쁘기라냐? 또 가슴은 남자처럼 납작해가지고. 뭐 네가 대단히 예뻐서 내가 들이대는 줄 알아? 너희 아버지가 공직자에 재산도 좀 있어 보였는데 외동딸이라고 해서 그래서 널 아내로 삼아야겠다 싶은 마음에 연애 시작한 거야. 지가 뭐 여자로서 매력이 넘쳐서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남자가 꼬인다고 생각해왔다니. 순진한 건지 착각 속에 사는 건지 원. 다른 여자들처럼 애교 부리는 법이나 살림 잘하는 법, 하다못해 밤에 남자 만족시키는 법이라도 좀 연구해보라고. 분명히 똑똑히 기억합니다. 결혼 1년차 때 술에 잔뜩 취해 들어온 남편에게 잠자리를 거부하자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입은 옷 그대로 거실 소파에 엎어져 잠들었어요. 남편의 말이 믿기지 않아서 그 말이 이미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버렸기에 전 그날부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나 충격이 컸는지 지금 이날까지 그 말이 토시 하나 까먹지 않고 다 기억이 난다니까요. 그렇지만 하늘도 무심하죠. 저의 불면증과 우울증이 극심해지기 시작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일은 바로 우리 친정집의 몰락이었어요. 그러다 친정아빠가 은퇴하시고 노후 대비로 모으신 재산을 관리하시던 분이 돈을 몽땅 들고 잠적해버렸거든요. 당장 다달이 나오는 공무원 연금으로 부모님 생활비와 병원비 모두를 감당하기에는 빠듯한 사정이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재산 대부분을 잃고만 아빠는 지병까지 악화되고 마셨어요. 늘 긍정적인 언어로 가족들에게 힘을 실어주셨던 엄마도 점차 지쳐가고 얼굴에 웃음을 잃으셨습니다. 전 곧바로 남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친정집의 불행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벙어리 냉가슴 앓듯 조용히 지내다 결국 남편에게 사실을 얘기하고 말았죠. 자기야, 베트남의 다낭이라는 데가 진짜 좋다더라. 얼마 전 다녀온 이대리가 어찌나 자랑하던지 나도 곧 가겠다고 큰소리 뻥뻥 쳤어. 자기네 부모님 모시고 한번 가자. 자기가 말씀 좀 들어봐. 말이 모시고 다녀오는 거지 실제로 우리 친정 부모님께 그 비용 다 감당하고 우리도 데려가 주세요 하는 그 남편의 속내를 내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미안한데 요즘 아버지 건강도 안 좋으셔서 어디 다니시지 못할 거야. 여행, 특히나 해외여행은 무리고. 에이, 그렇게 컨디션 안 좋을수록 바깥바람 쐬고 해야 더 좋아지시는 건데. 그러지 말고 장인어른한테 그만 좀 해. 왜? 그냥 우리 부모님한테 다낭 여행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 그래? 그게 차라리 솔직하고 귀엽긴 하지. 남편은 좀처럼 큰소리 내지 않는 제가 이상해 보였나 봅니다. 당신 뭐 잘못 먹었어? 급발진하고 난리야. 알았어. 그럼 해외 말고 제주도라도 다녀오자. 이번 연휴 기간에 휴가 붙이면 나 4박 5일은 가능한데, 응? 사실 우리 부모님 망했어. 에?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전 울면서 친정아빠가 사기당하고 모든 재산을 홀라당 날린 것이며 그 충격으로 쓰러지신 등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말도 안 돼. 경찰에 신고는 했어? 박사장 그 사기꾼 놈 잡아서 장인어른 돈부터 찾아야 할 거 아니야. 사기당한 뒤를 경찰서에 가서 접수했지만 거기서 그러더군요. 사고를 접수하고 수사야 해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잠적한 아니 중국이나 외국으로 이미 도주했을 사기꾼을 잡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고요. 설령 경찰에서 잡아다 재판에 넘긴다고 해도 실형 얼마 나오지 않기도 하고 뜯긴 돈은 아마 돌려받을 수 없을 거라는 비관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사기당한 돈을 되찾을 희망 한 조각 남지 않았다는 얘기에 남편은 짜증을 확 내며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제게 위로의 말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요 그 사람 정말 무심해요. 우리 친정이나 내 걱정은 하나도 안 되나 봐요. 상심한 우리 부모님을 찾아뵙고 슬픔을 함께 나누기를 기대했습니다. 적어도 안부전화 한 통이라도 할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만 그는 날 위해 우리 친정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요. 오히려 남편과 이 소식을 들은 시모까지 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에 대한 남편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냉담해졌고 매일 어디 가서 돈 벌어오라는 압박뿐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 우울증은 약을 먹어도 더 심해지기만 했지 어디 기댈 곳 없이 혼자 감내하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그해 여름 폭염으로 채소 물가가 훌쩍 뛰었는데
그중 배추값이 으뜸이었죠. 엄마, 요즘 배추 가격이 보통 비싼 게 아닌데 그래도 김장 하시려고요? 그럼 너희 아버지는 내가 직접 담근 김치 아니면 식사 못 하시는 분이잖니. 아무리 비싸도 할 건 해야지. 하는 김에 너네도 좀 나눠줄 테니 다음 주에 집에 와서 엄마랑 같이 김장하자. 가뜩이나 쪼들리는 사정에 비싼 김장김치를 내 것까지 해주신다니 엄마의 김장 소식에 더욱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식이 되어가지고 김장해서 드리지는 못할 망정 어려운 친정으로부터 계속 받기만 하는 자신이 그리 못나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염없이 엄마에게 미안하고 우울한 생각에 빠져드는데 시모의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기분으로 시모를 대하고 싶지 않았지만 전화를 놓치면 또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 뻔했기에 겨우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님, 안녕하셨어요? 안녕은 무슨? 니네 친정은 여전히 사기꾼 못 잡았다니? 네, 답답하지만 그렇네요. 아휴, 네가 네 애비 닮은 모양이로구나. 그 나이 먹고 어떻게 돈을 그렇게 관리하셨다니? 맹하게 사기나 당하고. 또 그 소리. 내 욕으로도 모자라서 친정부모님 욕하는 시모의 말은 정말 참기 힘듭니다. 전화한 건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김장해야 하는데 절임 배추 좀 사서 보낼 테냐? 저희도 돈이 없어서 김장 못하는걸요. 죄송해요. 저희 친정엄마가 김장하시는 거 도와드리고 몇 포기만 얻어온 걸 아껴서 먹을 계획이에요. 그래? 망해도 부자는 3년은 간다더니 뭐 사기당해도 먹고 살만한 돈은 있나 보네. 올해 물가도 비싼데 잘됐다. 그럼 가서 우리 집 김치도 얻어놓으라. 한 30포기 정도. 시모는 즐겁다는 듯 자기 할 말만 하시고 제 대답은 듣지도 않은 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없는 살림에 친정엄마는 절인 배추를 30포기만 사다 놓으셨더라고요. 같이 김장을 하고 나서 엄마는 저에게 주실 10포기를 김치통에 담고 계셨어요. 엄마, 우리 집 김치 그렇게 안 먹어요. 5포기만 주시면 돼요. 에이, 그래도 내 마음 같아서는 작년처럼 너 이 시댁 거랑 해서 50포기는 해주고 싶은데 미안하다. 이건 가져가. 그렇게 10포기의 김치를 담으면서 엄마의 배려에 감사하고 또 내 처지가 못나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또 온다. 이 울보. 너도 나이가 이제 적지 않아. 얼른 김서방 설득해서 애 낳고 엄마가 되어봐야 저 여린 심성이 단단해지지. 소중한 김치통을 들고 집에 돌아와 보니 글쎄 시모가 이미 우리 집 안에 와 계셨어요. 아마 남편을 통해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연락도 없이 무작정 들어오셨겠죠. 제가 이렇게 만만한 며느리예요. 너희 친정에서 김치 받고 온 거지? 아니, 그런데 왜 고작 그뿐이냐? 죄송해요. 아시다시피 저희 친정 사정에 30포기밖에 못 하셨어요. 그것도 저 먹으라고 10포기나 주신 거예요. 어머니께 5포기 나눠드릴게요. 이거라도 가져가세요. 너, 내가 분명히 우리 집에 30포기 가져오라고 일러두지 않았니? 이 시애미 말 무시해?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우리 친정에서도 없는 사정에 이나마 챙겨드리는 거예요. 싫으시면 이것도 안 가져가시면 되잖아요. 가뜩이나 울적한 마음에 김치 내놔라 닥달하는 시모가 원망스러워 대꾸한 건데 바로 시모의 손이 제 얼굴로 날라왔습니다. 철썩. 2년이? 고작 김치 몇 포기 가지고 이 시애미 앞에서 건방을 떨어? 어디 더 대들어봐. 이번에 뺨이 아니라 다른 거 패주마. 악지르던 시모는 친정에서 받아온 김치통 모두를 다 들고 가셨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 상황이 믿기질 않았어요. 조금 감정적으로 어머니께 말씀드린 건 그래요. 좀 예의에 어긋났어요. 그렇지만 그 일이 뺨을 맞을 정도로 잘못한 건가요? 여러분, 제가 정말 그렇게 건방을 떤 걸까요? 그 뒤로 땅거미가 지고 밤이 찾아올 때까지 계속 식탁 옆 그 자리에 굳은 얼굴로 울기만 하고 멍하니 있기도 했습니다. 띠리릭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것이었죠. 뭐야? 집에 있으면서 왜 집안 불도 다 꺼놓고 거기서 넋놓고 있어? 아까 당신 어머님이 나한테 무슨 짓 했는지 알기나 해요? 우리 친정 김치 덜 가져왔다고 내 뺨을 치시더라고요. 왜 나는 매번 친정 것을 당신과 당신네 집에 퍼다나라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도대체 왜? 벌떡 일어나 분을 이기지 못하고 팔을 휘두르다가 식탁에 있던 우울증 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약봉지를 들어보던 남편은 휙하고 무서운 눈초리로 쏘아보며 물었어요. 이 양 뭐야? 정신과? 너 정신병 들었냐?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정신병이라니.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 우울증이 생길 것뿐이에요. 이게 다 당신과 어머님 때문에. 미친년. 정신병자가 할 핑계도 많다. 맹아 네가 그래도 데리고 살만했던 건 네 부모가 가진 돈이 있어서였어. 그런데 지금은 아주 산거지가 다 됐지. 이럴 때일수록 남편한테 잘하고 시부모님 공경할 줄 알아야지. 넌 상황 파악도 안 되냐? 아 됐어. 너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이혼해. 이 집에서 나가. 아 빨리. 남편 말에 더한 충격을 받은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슬리퍼 차림에 핸드폰이나 지갑도 없이 집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제 가을로 접어들어 쌀쌀한 날씨를 체감했지만 저에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1시간이 넘게 걷고 걸어 친구네 집에 갔습니다. 초췌해진 몰골이 된 절 보고 놀란 친구를 붙들고 밤이 새도록 그간의 일들을 그녀에게 이야기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마음 단단히 먹고 결단을 내리라고 조언했습니다. 얼마 동안 친구 집에 지내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남편과 헤어지리라 결심했어요. 내 물건을 챙겨 나오기 위해 친구와 함께 집에 갔습니다. 집에는 남편과 시모가 식사 중이더군요. 결혼한 아들 집이 자기 별장이라도 되는 듯 내가 손수 만들어 놓은 반찬들을 꺼내 잡숫고 있는 모습이 꼴보기 싫었습니다. 여기는 우리 부부집이니까 어머님 마음대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주세요. 현관 비밀번호도 바꿀 거고요. 이 집은 내 아들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드나들 거야. 어차피 너희들 이혼한다면서? 그 얘기 듣고 아들한테 잘 생각했다고 했다. 돈도 없는 친정에 너 뭐 볼 게 있다고? 우리 아들은 더 알짜배기 재산 있는 집 딸로 잡아서 결혼시키면 된다. 웃기는 할망구네. 당신 아들 나이도 40이 코앞이에요. 젊지도 않은 놈이 게다가 지가 잘생기기라도 했나? 쥐꼬리만한 월급 나오는 중소기업 다니는 남자가 꼴에 부잣집 딸? 내 친구가 순진하니까 그나마 결혼해준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시라고요. 니 깎게 뭔데 며느리 옆에 딱 붙어서 그 알량한 입을 놀려대냐? 나요? 며느리 친구고 서울 동작경찰서에 근무하는 한경희입니다. 얼마 전 당신 아들 경유차에서 배출가스 단속했는데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일로 경고장 보내도 아직 정비나 점검을 하지 않았더군요. 그래서 벌금 부과했으니 납부해야 할 거예요. 계속 안 내고 버티다가는 가산세 붙어서 몇백만 원까지 불어나고 급기야 당신들 소유의 부동산, 동산 다 압류 들어갈 거예요. 아 그게 바로 너였냐? 내 차 몰래 단속해서 과태료 딱지 보낸 사람이? 웃기지 마. 누가 네 얘기 듣고 고분고분 따를 줄 알고? 내 피 같은 돈 절대로 한 푼도 못 빼내간다고. 오늘 당신 아버지 소유의 경유차도 점검하러 갈 예정인데 지금 그런 경찰관의 단속 지시에 따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 어디서 굴러먹다가 온 기집애가 자기가 경찰이라고 구라를 치고 뭐 보아하니 며느리 사주받고 우리 겁박하러 온 모양인데 어린 판푼어치도 없는 소리. 네 뜻대로는 하나도 안 될걸? 내 남편 차 역시 손가락 하나 못 대게 할 거야. 계속 나불거리다가 봉변당하기 전에 어서 이 집에서 나가지 못해? 광분한 시모와 남편 때문에 급한 대로 제 집만 간소히 챙겨서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얼마 뒤 시부의 차 단속에 응하지 않고 공무집행 방해를 한 혐의로 200만 원의 과태료 딱지를 시댁에 또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날 보니 네 남편이나 시모라는 사람들 정말 하나같이 형편없더라. 내 친구 팔자 망치는 인간들인데 내가 이걸로 끝낼 줄 알고? 지난번 과태료 미납한 내역들까지 싹싹 긁어 모아서 그 집 재산 압류하고 공매 처분 넘겨버릴 거야. 친구는 내 복수를 위해 시댁을 끝까지 추적해서 응징하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한다면 하는 친구니까 아마 그들은 계속 고통받을 것이 뻔해 보입니다. 10원 한 장도 아까워하는 이들이 과연 그 많은 벌금을 낼 때 어떤 표정일지 너무 궁금하고요. 그 상상만 해도 진짜 깨소금 맛인걸요. 그런데 얼마 뒤 서경이는 더 기쁜 소식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연희야, 기쁜 소식이 있어. 내가 아까 강남경찰서에서 너희 사건 담당하던 형사님 연락받았는데 계좌 출금 시도하려던 사기꾼 그 박 사장 드디어 잡았대. 소식을 듣자마자 친정아빠와 저는 강남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그 사기꾼 잡았다면서요? 이제 우리 아버지의 돈 되찾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두 분 아주 운이 좋으시네요. 그놈이 마침 돈 세탁하고 해외로 도주하기 전에 잡을 수 있었고요. 취조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다른 돈은 몰라도 여기 아버님 돈만은 돌려주고 싶다고요.
자기처럼 썩을 놈한테 인간적으로 잘해준 분이라 죄송하고 뭐 뵐 면목이 없다면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형사님 덕분이에요. 박 사장, 이놈아, 모질지도 못한 놈이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했냐. 아빠는 그가 돈을 떼어먹은 것보다 십수년간 막역하게 지냈는데 배신했다는 사실이 더욱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빠의 돈을 돌려준 일에 대해 인간적인 연민을 느끼신 모양이에요. 담당 형사는 우리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이런 이야기로 끝을 냈습니다. 저야 경찰로서 제 할 일을 한 거고 그보다는 한경이가 애 많이 썼어요. 자기서 일도 아닌데 지능수사과 동기랑 공주에서 범인이 계좌인 칠 시도 기다렸다가 바로 급습한 것은 참 대단한 거죠. 아무튼 한경이에게 참 장하다고 말씀 전해주세요. 나에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내 친구는 박 사장을 잡기 위해 그간 애를 많이 썼던 것입니다. 나를 위해 애써주는 소중한 친구와 부모님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나 남편처럼 나를 무시하고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만 있던 건 아닌데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내 상처만 더 깊이 파고들며 우울증의 늪에 빠졌던 것입니다. 약해진 탓에 나쁜 마음도 먹으려고 했던 자신이 한심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나에 대한 반성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경이의 활약을 들으신 부모님은 친구까지 집에 초대해서 우리만의 자축 파티를 열었습니다. 너는 연이랑 진배 없는 내 딸과 같다. 앞으로 살면서 우리를 네 부모같이 생각해 주렴. 그동안도 저 딸처럼 예뻐해 주셨잖아요. 아버지 장례식 때도 도와주시고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해서 경찰대 졸업식에 도와주시고 저희 집에 명절 선물도 보내신 거 알아요. 늘 그 은혜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잔치집에 똥파리도 꼬인다고 훈훈한 대화 중에 갑자기 불청객이 들여닥쳤지 뭐예요. 우리가 날린 돈을 찾았다는 소식이 그새 시모와 남편의 귀에 들어간 모양입니다. 아이고 사돈, 정말이지 축하드립니다. 사기꾼 잡았다면서요? 그들의 방문으로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얼굴이 굳어버렸지만 찾아온 손님이기도 하고 이혼하기 전 서류상은 가족이니 엄마는 그들을 집에 들이신 겁니다. 장인어른, 그럼 잃었던 돈은 다 찾으신 거예요? 그게 진짜 얼마나 되는 겁니까? 100억은 좋긴 넘지. 남편과 시모는 100억이라는 소리에 뒤로 넘어갈 듯 놀라워했습니다. 사돈이 부자인 줄은 알았지만 그 정도의 재력가이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이제라도 돈 되찾았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 역시 처음 듣는 소리에 놀라서 조용히 엄마의 귓가에 솟아였죠. 엄마, 우리 집에 재산이 그 정도였어요? 100억? 100억은 무슨... 그치만 너희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좀 지켜보자꾸나. 이후 벌어지는 시모와 남편의 말과 몸짓은 코미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우스꽝스러웠죠. 정말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과 동일 인물인가. 시모에게 뺨을 얻어맞은 일은 내 착각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갖은 가머니설과 아양을 떨어댔어요. 이렇게 좋은 날을 그냥 보낼 순 없죠. 제가 나가서 비싼 와인 좀 사올게요. 모두 함께 축배를 드시죠. 그 전에 말이지, 사위. 우리 정산할 것이 있지 않은가? 갑자기 아빠는 온화한 미소를 거두시고 안방에서 어떤 서류를 가지고 나와 남편과 시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지만 장인어른, 이건 형식상 쓰자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에 형식상이란 것은 없네. 경찰서나 재판장에 나아가 이 서류 제출하면 거기 쓰여져 있는 그대로 믿겠지. 안 그런가? 낯짝이나 양심이 있다면 자네나 자네 모친도 그렇게 엉덩이 뒤밀고 우리 집까지 올 수는 없는 법. 자네가 내 딸한테 안겨준 모욕 그 이상을 앞으로 난 자네에게 돌려주겠네. 첫 번째로 나한테 빌려간 1억 5천만 원과 그 밀린 이자. 당장 가져오지 않으면 법적으로 나설 테니 그리 알게나. 남편은 아빠의 말을 듣고 차용증을 손에 구기고선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1억 5천이나? 그게 무슨 소리냐 아들아? 저기 사돈, 시간 주시면 아들이 천천히 갚을 테니까. 아니지. 당신 딸이 내 며느리요. 내 아들이 아는데 설마 사이에게 소장까지야? 진심으로 하는 말씀은 아니겠죠. 당신 딸 정신병자라도 우리가 잘 보듬고. 이 양반이 남의 집 귀한 딸을 뭐라고 짓거리는 정신병자? 우울증 가지고 정신병 취급을 하다니?
저 말하는 뻔세를 보니 알만하네. 그동안 얼마나 내 딸 무시하고 괴롭혔는가? 그렇게 화가 난 엄마의 모습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엄마는 갑자기 부엌에 들어가서 김치 한 포기를 손에 말아쥐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바로 시모의 얼굴에 그 귀한 김치를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자, 이 김치나 먹어. 내가 한 김장김치 필요하다면 네가 내 딸 칼거댔다지? 자, 원하던 그 김치 당신 얼굴로 담아가쇼. 어떤 아침 드라마에서 장모가 사위의 뺨을 김치로 휘두르던데 그걸 먼저 봤다면 우리 엄마도 아마 시모의 얼굴을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시모의 얼굴에서 김치 양념이 뚝뚝 떨어지고 당한 일에 충격받고 서 있던 시모의 모습을 보니 알터니가 빠진 듯 시원했죠. 우리 부모님이나 저나 평소 평온하고 온화하게 언행을 하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세게 나올 줄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 사람들 당황했지만 겁을 먹었는지 그 김치 구덩이 얼굴을 수습도 못한 채 내빼고 말았죠. 그 우스운 모습에 우리 가족은 모두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에게 차용증이라뇨. 돈 빌려주셨어요? 저 비열한 자식이 네 우울증을 빌미로 이혼하겠다고 날 찾아왔더구나. 정신병력으로 이혼 소송 걸면 당신 딸은 바로 이혼이 된다고. 그걸 무마하는 조건으로 1억 5천만 원 빌려달라며 뻔뻔하게 요구했지. 뭐 저런 돈벌레 같은 놈이 다 있어요? 자기 마누라를 팔아서 장인어른한테 돈을 뜯어냈다고요? 속으로는 크게 실망하고 분노했지만 딸 생각해서 일단 따라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혹시나 모른다는 마음에 형식적으로 차용증을 쓰자고 사위를 설득했지. 내일 변호사 만나서 그 차용증으로 할 수 있는 응징 방법 다 찾아낼 거다. 저 빌어먹을 놈의 자식, 물불 가리지 않고 내가 모든 수단 동원해서 끝장내버릴 테다. 모두에게 정말 죄송해요. 엄마, 아빠, 석영이까지 저 아니면 저렇게 나쁜 사람들에게 이런 꼴까지는 안 당하고 사셨을 텐데 이게 다 제가 못나서예요. 진심으로 모든 가족에게 미안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한마음으로 펑펑 울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더 강하고 현명해져야 한다고요. 의지를 다지고자 다음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동네를 한 바퀴 뛰고 걸었습니다. 체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운동도 하지 않았던 제 약한 몸뚱아리는 최악이었어요. 약 3km의 거리, 남들은 3, 40분이면 한 번에 갈 거리를 전 몇 번이고 주저앉아 숨을 헐떡대고 다시 일어나 걷고 또 걸어야 했으니까요. 무려 1시간 반 동안 운동하고 온 저는 집에 들어와 탈진한 듯 쓰러진 뒤 미친 듯이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이렇게 먹성 좋게 잘 먹는 모습을 처음 봤다며 대견해 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 운동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뒤 바로 책상에 앉아서 해가 질 때까지 글을 씁니다. 이렇게 쓰고 또 쓰다 보면 언젠가는 세상에 내놓을 괜찮은 글이 나올 거라고 믿음을 갖고 말이죠. 한 걸음 한 걸음 저는 더 성장하고 강해지려고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망갔던 남편과 시모는 뭐하고 있냐고요? 아빠의 변호사는 대여금 반환 선고 소송을 진행하고 계세요. 아빠 변호사 말로는 한 번도 이자나 원금조차 갚지 않았던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해 바로 법원에서 지급 명령이 떨어질 거래요. 그리고 그 재산을 어디에 숨기고 은닉할까 미리 재산을 압류를 걸기도 했대요. 우리가 살던 집은 이혼소송의 재산 분할 대상이니 아마 남편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시댁 아파트가 그 압류 대상일 거라고요. 거기에다가 경찰서에서 부과한 가태료까지 내야 하는 등 남편과 시댁은 참으로 곤궁한 상황에 처해 있었죠. 이 상황을 극복할 방법은 아마 저를 다시 제 편으로 하는 것뿐이라는 계산이 섰던지 남편은 자꾸 저에게 애정을 갈구하고 다시 합치자면서 찾아와 설득했어요. 우리 다시 잘해볼 수 있잖아, 어? 당신은 착하고 나 많이 좋아하니까 우린 잘 살 수 있어. 내가 잘할게. 그러니까 장인어른께 압력 풀고 천천히 갚을 수 있게 말씀 좀 드려봐. 어쩌다가 그런 큰돈을 나도 모르게 아빠한테 빌린 거죠? 회사에서 상사랑 다투고 더러워서 회사 그만두고 싶은 와중에 좋은 주식이 있다고 들어서 거기에 투자한답시고 내가 미쳤지. 그 투자는 망한 거네요. 마이너스 80% 났어. 남은 거 처분하고 회복해보려고 가상화폐 넣었는데 그것까지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어. 남의 피 같은 돈은 어떻게 해서든 뜯어내고 양심 버려가며 돈을 그렇게나 모으더니
그 끝이 결국 이런 거예요? 남편은 제 말에 전곡을 찔렸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자린고비 위에 돈을 집착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남편의 속이 얼마나 썩어 들어갈지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만 같았죠. 하지만 이제 그도 그의 집안도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당신과 결혼하고 5년의 세월은 내 인생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처음엔 그게 다 당신과 시어머니 때문이라고 탓했는데 이젠 깨달았죠.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면 나 스스로 강하고 현명해져야 한다는 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아요. 당신이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쯤은. 끝나는 마당에 솔직히 말할까요? 당신의 얼굴도 꽝이고 남자로서는 더 꽝이었어요. 밤일 횟수가 많으면 뭐해요? 한 번도 만족시켜주지 못하고선. 그러니까 구차하게 매달리지 말고 우리 산뜻하게 헤어지자. 어때요? 늘 날 얕잡아 보던 남편의 그런 표정은 처음 봤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던가 진심으로 저에게 놀라는 눈치였어요. 내가 받았던 상처를 그에게 고스란히 돌려주고 나오니 뿌듯했습니다. 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마무리했고 지금 혼자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부모님과 따로 살기로 한 것도 다 제가 홀로 서기 위한 연습이고요. 이혼 소송 결과 살던 집은 반으로 나누어 갖게 되었는데 재산 분할에 목숨을 걸었던 전 남편은 그 결과에 크게 실망하더군요. 시모는 계속해서 친정집에 찾아와서 아들의 빚을 탕감해달라며 읍소하고 했는데 이조차도 경찰에 신고해서 이제 집에 얼씬도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돈을 사랑했던 남편과 시모는 그렇게 두려워하던 경제적 궁핍, 가난의 길로 들어선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수를 하고 나니 전 남편에 대한 미움도 미련도 없이 새 인생 시작할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제 사연을 풀어놓았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올해 역시 금배추의 김장 물가 뉴스를 들으니 지옥 같은 예전 결혼 생활이 떠올라 이렇게 제 이야기를 쓰게 되었네요. 기회가 된다면 실력을 갈고 닦아 더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또 찾아뵐게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하남에 살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제 한풀이를 좀 하고 싶어서 저도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가족들에게 말하고 싶지만 다들 상처만 받고 너무 괴로워질 것 같아서요. 저는 2016년도에 결혼했고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요. 아내와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서 연애를 짧게 한 뒤에 이어지게 되었네요. 어떤 부분건 그러겠지만 연애하던 시절에는 서로 마음이 잘 맞았어요. 소위 콩깍지가 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할 무렵부터 둘이 싸우게 되었고 그건 결혼하고 나서도 쭉 이어지게 되었어요. 당시에 주변에서는 대부분 신혼에 많이 싸운다길래 그런 줄 알았는데 아내의 불만은 가벼운 사항이 아니었어요. 오빠, 나는 이해가 안 가. 그래도 어머니가 2억까지는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어거지로 계속 밀어내시면서 안 된다고 그러시고 나중에 애기 낳으면 더 큰 집으로 해주신다는 거 이거 말이 돼? 해주실 수 있는데 안 해주시는 거랑 돈이 없어서 못 해주시는 거랑 다르잖아. 아무리 내가 많이 해온 게 없다고 하지만 너무 무시하시는 것 같아. 어머니 말투도 너무 사나우시고. 아내는 이렇게 툭하면 저에게 불만을 털어놓았고 여기 나온 내용 그대로 우리 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았답니다. 결혼할 때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그리 상처가 됐다나요? 어머니는 아직까지도 이때의 판단을 후회하시긴 하지만 전 잘 모르겠네요. 일단 니네 둘이서 신혼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너무 큰 평수에 살 필요는 없잖아. 형편대로 시작하는 게 좋을 거야. 네 형은 애도 있고 하니 그쪽 집 늘려주느라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 20평대가 둘이 살기 그렇게 좁지 않으니까 그렇게 차차 늘려가봐. 나중에 애기 낳으면 그때 가서 더 넓혀도 되니까. 어머니의 이 말씀이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내는 연신 화가 나서 그때부터 표정이 나빴고 그전엔 우리 어머니에게 그렇게 팔짱 끼고 매달리더니 태도가 바뀌었어요. 신혼집에 어머니가 어쩌다가 한번 오셨을 때 그렇게 짜증스럽게 굴더라고요. 어머니가 집에 가시면서 저한테 불편하다고 하실 정도로요. 예, 정훈아. 쟤는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니? 니들 먹으라고 반찬 갖다 주는 것도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니? 오늘 너무 불편해서 먼저 가는데 니들 사이에 끼기는 싫지만 참 기분이 별로구나. 이런 말씀 하시면서 더운 날 땀 뻘뻘 흘리고 가시고 아내는 배웅하는 제 뒷모습마저 꼴보기 싫었는지 마구 짜증을 내는 거예요.
어머니는 왜 연락도 없이 오셔? 이렇게 갑자기 들이닥치시는 게 말이 되냐고. 내가 언제 반찬해달래서 뭐라고 했어. 집에서 요가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셔서 얼마나 배를 눌러대시는지. 오빠가 마침 왔으니까 다행이지. 안 그러면 나 혼자 엄청 욕먹을 뻔했잖아. 이런 말을 가운데서 듣고 있으려니 중간에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솔직히 아내는 저랑 결혼할 때 혼수도 1,000만 원만 가져왔고 우리 집을 얻을 때에는 대출과 제가 가진 돈 그리고 어머니가 주신 1억까지 합쳐서 얻은 거예요. 역 근처에 투룸 빌라를 얻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구했고 어찌어찌 주변 형들이나 우리 형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리모델링도 깔끔히 해서 들어왔는데요. 아내는 그 꼴도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보여주기 부끄럽다나요? 아니, 나도 잘한 거 없고 얼마 안 가져오긴 했지만 오빠도 알다시피 나도 직장 다니면서 일이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돈을 얼마 못 모은 것뿐이야. 그리고 나는 이렇게 빨리 결혼하고 싶지 않았어. 오빠가 하도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하니 결혼하면 집에서 살림만 하라고 하니 회사를 그만둔 거지. 근데 집도 생각보다 너무 세팅이 덜 되어 있고 나는 회사를 괜히 그만뒀다 싶고 좀 요즘 너무 우울해. 친구들 부르기도 마음에 안 들고. 오빠도 세정이 알잖아. 걔 개포동에 장미 아파트 들어갔어. 나 너무 짜증나서 집들이 안 가고 SNS로 봤는데 좋기 35평 되는 돼 보이더라. 걔도 시부모님이 해주신 집이야. 이러면서 비교를 하는데 우리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어요. 그러더니 아내는 시간이 좀 지나 급 태세를 바꾸더니 아기를 얼른 갖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도 당시 스트레스가 많았고 우리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나 싶기도 했네요. 하지만 아내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다른 데에 마음이 가 있었더군요. 바로 우리 어머니가 좀 더 집을 더 큰 데로 옮겨주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임신하고 나서 안정기가 되었고 가족들에게 알렸을 때에도 모두 좋아했는데요. 아내는 그때부터 단톡방에 조금 티를 내기 시작했어요. 와중에 저희 형수님과도 사이가 나빴고 형수님은 아내가 불편하다며 단톡방을 나가버리셨지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네요. 뱃속에 우리 아기 나오면 다 같이 여행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열심히 태교할 테니까 우리 애기한테 좋은 말 한마디씩 다 해주세요. 이러면서 되도 않는 덕담을 강요하고 하여간 아내는 여러모로 피곤한 구석이 있었답니다. 어떤 면에서 형수님과도 안 맞았는지 못 들었지만 대충 짐작은 가요. 저희 형이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야, 정훈아. 나도 애지간해서 니네 부부 일에 끼기 싫은데 네 형수가 너무 피곤해. 아무래도 재수씨 우리 집에 좀 자격지심이 있는 것 같아. 네 형수한테 전에 뭐라 긁어댔다잖아. 뭐 형님만 애기 키우신다고 넉넉하게 사시는 줄 아냐고. 자기도 애기 생겼고 어머니가 집 해주실 거라고 했다나? 그게 엄마랑 확실히 된 얘기는 맞는 거야? 나도 바빠서 대충 들었는데 어이가 없더라고. 네 형수 말로는 재수씨가 그렇게 같이 있을 때 살살 긁어댄다는 거야. 은근슬쩍 일도 시켜대고 말이지. 자기 임신했다고. 거 듣고 보니 나도 썩 좋게 보이지는 않는데 말할 타이밍이 아니라서 참았어. 아무튼 너도 알고는 있으라고. 형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하며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은 그러려니 하고 참았던 이유는 아이를 출산하기 전까지 과하게 아내랑 싸우기 싫었어요. 시간이 지나 아기가 태어났고 육아하는 방식으로도 우리는 새롭게 충돌하게 되었어요. 신생아 시절에는 우리 어머니가 와서 몇 번 봐주셨는데 아내는 아예 몇 번 어머니께 맡기고 반나절 넘게 안 돌아오기도 하고 무턱대고 어머니 댁에 아기를 놓고 가기도 하는 등 멋대로였답니다. 그러면서도 집이 좁다고 계속 어머니께 불평을 했었나 봐요. 저한테도 말할 정도니 오죽했겠나요? 오빠, 지금 애기 장난감이랑 침대랑 잔뜩 있는데 좁아 터지겠어. 어머니도 오실 때마다 보고 뭐 느끼시는 거 없나? 이제 슬슬 새로 집 알아보실 때 된 것 같은데. 왜 먼저 말씀을 안 하셔? 나 계속 이렇게 기다리기 힘들어. 여기서 전 폭발했고 뭘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맞냐며 대차게 싸웠어요. 유미야, 어머니가 뭘 그렇게 너한테 빚진 거 마냥 해주셔야 돼? 너는 어머니가 이 집에 1억 주신 것도 감사한 게 없어? 그럼 너가 갖고 왔으면 됐잖아. 왜 너가 돈이 없었던 건 사정이 있는 거고 우리 어머니가 못 대주시는 건 그렇게 화가 나는 일이야? 게다가 어머니 무릎도 안 좋으신데 저렇게 반찬 갖고 오시고 지영이까지 봐주시는 건 감사한 게 없어? 정말 사람을 하다 이렇게까지 질리게도 할 수 있구나. 너 네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야 해.
제가 한 말이 크게 틀린 말도 아니지만 이 말이 통할 사람이었다면 아내는 애초에 그런 짓들을 하지도 않았겠죠. 아내는 제 말에 서럽다면서 집을 나가버렸고 새벽녘에나 들어와서 애 옆에서 쪽잠을 자더군요. 이날 저는 연락도 안 되는 아내를 기다리며 밤새 우는 애를 끌어안고 있느라 보통 애를 먹은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아내는 계속해서 저에게 불만을 쏟아대고 별의별 말들을 보내면서 피곤하게 굴더라고요. 오빠는 오빠가 나한테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는지 알아야 돼. 내가 지영이 낳으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온몸이 다 아프고 아직도 회복이 안 됐어. 산후 우울증 심해서 눈물만 나. 이런 말들을 해대며 급기야 아이가 3살이 되던 해에는 일을 하겠다며 어린이집에 보내더군요. 나 이렇게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 아니야. 애 키우면서 이렇게 집에만 들어앉아 있으니 오빠도 나를 계속 무시하고 어머니도 툭하면 불러대시지. 나 일할 거고 지영이는 어린이집 보낼 거야. 그렇게 알아. 그러면서 애를 보내고 출근을 한다더니 매일같이 늦게 들어오고 뭔 놈의 야근이 저보다 많은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무슨 휴대폰 판매 홍보 회사라고는 하는데 화려하게 차려입고서는 나가더군요. 이미 아이 돌 때부터 우리는 심한 냉전이 시작되었고 입만 열면 싸웠기 때문에 대화도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5살이 되고 저한테 뭐 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자꾸 육아를 미루는 거예요. 어린이집 엄마들이랑도 좀 어울리는 것 같더니 거기서도 싸움이 나서 또 따로 다니고 이 관계 안에 결국 우리 애만 피해서 보는 듯 했답니다. 말이 좀 트기 시작한 딸아이가 이때 꽤 상처를 받았어요. 아빠, 나 예지랑 놀고 싶은데 엄마가 이제 예진의 엄마랑 안 논대. 나도 예지 생일 파티 가고 싶어. 근데 가면 안 된대, 엄마가. 우리 반에서 나만 못 가. 이런 상황을 겪고 아내와 대화를 하려치면 아내는 저에게 아이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냐면서 자꾸 말을 끊어버렸어요. 아내는 직장을 다닌답시고 매일 늦게 오고 어쩌다가 가끔 어린이집 엄마들이랑 연락을 해서 주말에도 나가더니 그것도 안 하고 애도 잘 안 보려고 하더군요. 저는 갈수록 이런 결혼 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고 어머니는 저희 부부 사이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어요.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아이가 5세 되던 무렵부터 아내는 명절에 저희 본가에 가는 것을 거부했거든요. 나는 안 갈 거야. 어머니한테 받은 상처도 많고 형님이랑도 보기 불편해. 아주버님도 형님 편이신 건 알겠지만 저번에 너무 기분 나쁘게 말씀하시더라. 오빠랑 지영이만 다녀와. 어차피 어머니도 본인 아들 보고 싶은 거지 며느리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고. 일할 사람이 필요한 거지. 나도 얘기하기 귀찮으니까 빨랑들 준비해서 나가. 그러면서 시댁에는 저와 아이 둘만 다니게 되었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늘 소파에 널브러져서 자고 있더군요. 아이가 가운데서 눈치 보며 눈물 짓고 불안해하는 게 느껴졌고 그래서 저는 아이 앞에서는 최대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갑작스레 충격적인 선언을 하더군요. 저도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떠올렸고 상상했던 단어이긴 하지만 그걸 상대 입에서 듣는 건 꽤 큰 충격이 되더라고요. 나 이렇게 살기 싫어. 이혼하고 싶어. 우리 둘은 같이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이혼하자. 아내의 말에 적잖이 충격받았던 저는 우선은 말려봤어요. 애가 앞에 있는데도 멀쩡히 TV를 보고 있는 애 앞에서 할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듣지 않고 무작정 눈앞에서 짐을 챙겼고 나중에 놀란 딸아이가 울면서 엄마를 잡는데도 아내는 듣지 않았어요. 아주 태연하게 뭐가 씌인 사람 마냥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지영아, 엄마 연락할 거야. 보고 싶을 때 만나면 돼. 울지 말고. 왜 울어? 아빠랑 같이 있으면 된다니까? 그러면서 마구 옷들을 우겨넣더니 이성을 잃은 제가 뒤에서 뭐라고 소리를 질러대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후다닥 정말 도망치듯 짐을 챙겨서 나가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 말은 두고두고 제 가슴에 상처가 되어 아직도 그 목소리가 귀를 떠나지 않아요. 이런 집구석에선 못 살아. 다시는 찾지 마. 연락하지 마. 너무나 말도 안 되게 갑자기 버림을 받아버린 저와 아이는 그 뚱한 상황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반나절이 지나 저는 이 난장판을 어머니께 알렸고 곧이어 형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다들 집에 찾아와서 걱정을 하고 어머니는 곧장 우리 딸아이를 끌어안고 진정을 시키시더군요. 애가 놀라서 울다가 또 엄마를 찾고 또 우는 걸 보고 어머니는 잠깐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더군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여자를.
정훈아, 내가 그때 좀만 더 어떻게든 해서 그냥 집을 더 해줄 걸 그랬나 보다. 어쩌자고 상황에 이렇게. 앞만 봐도 유미 걔 집 때문에 그런 거 맞는 것 같은데, 그치? 나도 초반에 괘씸해서 뭐라 하고 그랬는데 이게 다 뭔 꼴이냐. 며느리랑 싸울 때도 며느리가 있어야 싸우지. 거 조금 더해서 그냥 집을 그때 맞춰서 해줄 걸. 아휴, 그러면 니들 이렇게 싸우고 일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냥 다 후회가 된다. 전 아니라고 저도 모르게 역정을 냈어요. 이때 형과 형수가 애 운다고 거세게 말렸었고요. 어머니,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무슨 어머니가 잘못이에요? 유미 걔 뭘 해도 저랬을 애예요. 얼마나 시달렸는데요, 제가. 유미는 진짜 엄마 같지도 않고 될 자격도 없는데 애를 낳아가지고. 정훈아, 그만해. 지영이 듣잖아. 그만하고 이제 애부터 좀 재워라. 너도 진정하고. 뭐 먹었어? 이렇게 말해주는 형 때문에, 그리고 챙겨주는 형수님과 어머니가 계셔서 그날 밤을 제정신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머릿속에 완전히 꽃밭이 되어 정신을 못 차리고 사는 저에게 아내는 또 지멋대로 연락 와서는 이혼 처리를 제대로 해달라고 하고 기가 막히더군요. 와중에 저는 이런 멍청한 질문도 했답니다. 너 지영이는 생각이 안 나냐? 너 있잖아. 애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울어. 지쳐서 애가 목에 쉬어 빠졌어. 어린이집도 못 갔어. 네가 사람이야? 사람이냐고. 아내는 그 말에 잠깐 대답이 없더니 정말 아무렇지 않게 남의 얘기를 하듯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러니까 오빠가 잘 챙겨줘. 내가 잘 부탁한다고 했잖아. 무슨 화분을 맡겨둔 사람처럼 저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때 입안에서 온갖 육두문자가 쏟아지는데 아내는 너무 얄밉게도 그 말도 다 듣지 않고 끊어버렸어요. 그 뒤로 문자나 떡하니 보내가지고 빨리 처리해달라 질질 끓기 싫다고 재촉만 해놨더라고요. 누구 맘대로 이혼을 해주냐,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냐는 제 친구들의 반응도 있었지만 저는 이제 아내의 핸드폰 번호가 뜨고 문자가 오는 것만으로도 미칠 지경이었어요. 이때 정말 고마운 친구 녀석 한 놈이 기분 전환 좀 하라고 드라이브를 시켜주었답니다. 우리 딸은 자기네 애들이랑 놀도록 하고 저만 오롯이 데리고 바다에 데려가 줬었어요. 생각해보면 이 친구 아니었으면 저 몇 번이나 황망한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결혼한 내내 얼굴이 펴지지 않았고 그나마 아이만 생각하며 잘 지내려던 제가 왜 이런 우스운 꼴을 당하게 된 걸까요? 그나마 제 곁에 가족이 있었고 제가 위험해 보인다면서 신경 써준 친구 녀석들 몇이 있어서 삶을 이어가게 되었어요. 딸아이를 달래는 데에는 시간이 무척 많이 걸렸고 이때 형수님이 하셨던 말씀도 참 가슴에 박히더라고요. 나쁜 뜻이 아니라 이해가 너무 되는 말이라서요. 서방님, 솔직히 지영이는 아예 어릴 때 자기 엄마랑 기억이 없을 때 이런 일을 겪거나 아니면 아예 한 10살쯤 되어서 뭔가 이해할 만할 때 그랬으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이러나 저러나 애들은 가엾고 안 됐지만 적어도 아예 모르거나 아니면 받아들일 상황이 되니까요. 하지만 제가 볼 땐 중고생이어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지영이는 너무 애매한 나이예요. 학교도 안 가고 어린이집 다니는 꼬맹이한테 엄마랑 보낸 시간이 선명한 애한테 너무 괴로운 체험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서방님도 그렇고 지영이도 치료받아야 해요. 처음에는 이 단어가 너무 어색하고 걱정스레 느껴졌지만 맞는 말인 것 같았어요. 저와 아이 둘 다 그때 눈앞에서 아내와 엄마가 떠나가는 걸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아무리 불러도 잡혀지지 않고 당연히 일상을 보내던 한 사람이 자기 발로 도망치듯 나가는 걸 경험했어요. 그리하여 중간에 몇 번 상담도 받고 저는 아이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상처가 심한 판국에 더 심한 아이를 돌봐줘야 했으니까요. 둘이 상담받으러 가는 와중에 아이는 차 안에서 기절할 듯 소리를 지르면서 울더라고요. 아빠, 엄마 보고 싶어. 엄마한테 데려가줘. 엄마 보고 싶어. 아빠, 나 엄마한테 갈래. 엄마한테 데려다줘. 귀가 찢어질 듯 웽웽거리면서 오래되는 딸아이를 달래고 운전하면서 차선을 제대로 못 보고 머리는 엉망이 되고 큰 사고가 날 것 같아 갓길을 급히 세우기도 했었어요. 다 짜증나서 이딴 거 다 집어치우고 하지 말자고 소리를 빽빽 지르고 아이를 부모 혼자서 키우는 게 이렇게 지치고 힘든 일인지 새삼 체감했었네요.
이후로 아이 머리 묶이는 것도 잘 못하니 이걸로도 딸아이랑 부딪히고 아이 어린이집에는 대충 사정을 말하고 양해를 구하게 되었어요. 원장님도 처음에 놀라시더니 그래도 여러 부분에서 협조하시겠다고 하더군요. 아버님 상심이 크시겠어요. 지영이가 어린이집 있는 동안에는 저희가 잘 케어할게요. 그럼 어머니 연락처는 삭제하고 모든 상황에 대해 아버님이랑 할머님 쪽으로 연락을 드려야겠네요. 이래하여 필요해서 오픈을 했는데 딱히 원장님이 말하신 건 아니지만 어린이집 등하원을 하는 중 엄마들이 수근수근 되더라고요. 어머, 지영이 아빠신가? 요즘 지영이 엄마 왜 이렇게 안 보여요? 아, 맞다. 카톡 사진 보니까 어디 해외 여행 간 것 같던데. 괌인가? 근데 다 같이 간 거 아니었어요? 그러자 옆에 있는 애엄마가 또 이렇게 말하는데 참 난감했어요. 아냐. SNS 보니까 좀 전에도 괌이라고 올라왔던데? 그럼 회사 출장을 간 건가? 아무튼 지영이 아버님 되게 자상하시다. 부인 해외여행도 보내주시고 애도 봐주시고. 우리 남편은 절대 그런 거 꿈도 꾸지 말라고 하거든요. 내가 결혼을 잘못했지. 결혼을 잘못한 건 저다. 괌이건 캐나다건 미국을 갔건 나랑은 모르는 사실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었죠. 제가 가장 괴로웠던 건 아내와 나름 연결고리가 있는 분들 때문에 자꾸 쓸데없는 내용들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이때 어린이집을 옮기기엔 저희 본가와도 가깝고 아주 힘들게 들어갔던 곳이라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하지만 급기야 이런 소식을 듣고 나니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답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날 유독 말 많고 남의 일에 관심 많아 보이는 한 애엄마가 저를 붙잡더군요. 어머, 지영이 아버님, 저 그 사실 몰랐잖아요. 저번에 눈치 없이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아유, 혼자 지영이 케어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저 바빠서 이만. 아이, 왜 그러세요? 또 죄송하게. 저기 다 알게 됐어요. 지영이 엄마랑 이혼하셨다면서요. 아유,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딴 엄마 말로 재혼해서 산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보고 우리 기겁했잖아요. 이혼한 것도 몰랐는데 대뜸 재혼이라고? 이러면서. 그때 지영이 아빠 앞에서 이래저래 아는 척한 게 너무 죄송한 거 있죠? 너무 민망하고 그래서 제가 대표로 사과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똑같이 지영이랑 놀고 할 거니까 마음 놓으세요. 아빠 혼자서 너무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이때 정말 너무 불필요한 애기들이 귀에 흘려들어오니 미치겠더라고요. 재혼이라니요. 이혼한 지 뭘 얼마나 됐다고 동네방에 떠들고 다닌 건지. 그새 언놈이랑 무슨 놈의 재혼을 했다는 걸까요? 이혼한 뒤에 인생은 각자 가는 거라지만 적어도 제 귀에 들려온 이상 신경이 안 쓰일 수 있나요? 빗방울이 계속 쌓이는데 그 엄마는 자기 마음만 편하려고 계속 쓸데없는 정보를 쏟아내면서 사과 아닌 사과를 하더군요. 안 그래도 며칠 전 지나가다가 저 역 앞에서 봤는데 뭐 멀리서 살지 않고 저 아파트에 사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가 도로 하나 차이로 구가 달라지잖아요. 자기 딴에 뭐 먼데 가서 살겠다고 하다가 잘 안 됐는지 아니면 엄연히 구가 다르니 다른 동네라고 생각하는지는 몰라도요. 응? 어머머머. 이제 보니 지영 아빠 모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괜히 말했나 봐요. 근데 어차피 뭐 그 동네나 이 동네나 걷다 보면 마주칠 거 아니에요. 저도 마주칠 정도면 볼 수도 있으니까 미리 알아두는 게 낫죠. 아무튼 상황이 그렇네요. 지영이 아빠 힘내세요. 요즘 이혼이 흠도 아니고 다들 한 집 건너 사정이 그렇잖아요. 응? 그럼 가볼게요. 이렇게 사라진 애엄마 뒷모습을 보며 저는 제 차까지 걸어가는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더군요. 나는 아직도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분노에 뒤싸여 살고 있는데 번듯하게 재혼을 했다니요. 참 팔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어머니께 이 말씀을 드리자니 알아놓으실 것 같고 형한테만 얘기를 했답니다. 당연히 형은 불같이 화를 냈어요. 야, 보통 미친 게 아니다 진짜. 너 제주스랑 헤어진 거 1000번 만번 잘한 거 맞아. 근데 정말 사이코도 아니고 아니면 어지간히 사람을 무시하는 건지 그게 뭐 하는 짓이래? 왜 이 근방에서 사는데? 자기 딸이랑 전 남편 마주칠 생각은 못하는 거야? 나 진짜 내가 마주치면 가만 안 놔둘 거야. 아주 기싸대기를 날릴 거니까 너 그렇게 알아. 딴 사람은 몰라도 나랑 마주치면 곱게 안 보내.
형의 심정이 100번 이해는 가지만 진짜 한편으론 불곰 같은 성격인 형과 제 아내가 마주치게라도 될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맘 같아서 저라고 더한 짓을 못할까요? 법이 그렇고 상황이 복잡하니 그따위 짓을 해봤자 손해되는 건 우리니까요. 그냥 참고 속을 삭히고 있는 와중에 아내는 아예 애가 보내는 문자도 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자기 새살림을 차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에는 어린이날에 한 번 만나러 나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보지도 않겠다고 하고 양육비 얘기도 서로 대화가 안 되고 그냥 완전히 다 덜어내고 싶어 하는 것 같더군요. 이 부분을 애한테 이해시키는 건 참 죽을 맛이었어요. 엄마가 일이 있어서 연락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멀리 공부하러 가서 한동안은 전화하고 만나기 힘들대. 그래서 답장을 못 하는 거야. 싫어. 엄마한테 전화해줘.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 아니면 엄마한테 보내줘. 왜 안 되는데? 나 아빠 말 잘 들었잖아. 엄마랑 또 만나고 싶어. 엄마가 다음에 또 보자고 했단 말이야. 전화라도 해줘. 이렇게 떼를 쓰고 들어누는 딸아이는 이럴 행동을 할 연령대가 이제 아님에도 저에게 무제한으로 난동을 부렸어요. 더 애기 같아지고 버릇없게 굴고 어린이집에서도 돌연 울고 친구를 때리기도 하는 등 불안한 행동을 하더군요. 전화 받는 날이 늘어나고 상담이나 치료 같은 걸 다른 쪽으로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듣는데 저도 순간적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이런 말을 하게 되더군요. 선생님, 저도 모르겠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누가 좀 이렇게 하라고 확 정해주면 좋겠어요. 이러니 담임 선생님도 난감해하시고 결국 어머니가 중간에 딸아이를 데리고 오기도 하고 난장판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퇴근하고 돌아와서 잠든 아이를 보면 애가 무슨 잘못이겠나 싶은 거예요. 낳아놓고 그렇게 끼고 살고 평생 옆에 있을 것처럼 하던 엄마가 갑자기 애 마음에 난도질을 하고 정없이 사라져버렸잖아요. 그걸 애 보고 견디라고 하는 게 너무 가혹하겠더라고요. 어른인 저도 저렇게 무작정 사라진 아내를 감당하기 힘든데 애보다는 조금 나을 제가 달래주는 수밖에. 그러나 언제 어디서 마주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제 마음이 온전해지기 힘들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술을 많이 마셨던 날 저도 모르게 아내의 SNS와 차단해둔 카톡 프로필까지 염탐하게 되었답니다. 아내는 정말 너무너무 얄밉고 한 대 쥐어받고 싶을 정도로 화사하게 웃으며 재미있는 날들을 보내고 있더군요. 집인 듯한 고급 아파트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 듯한 사진도 있고 재혼한 남자랑 다정하게 찍은 사진도 있고 말이에요. 이혼한 지 뭐 한 5년은 되었으면 괜찮았을까요? 2년도 안 된 상태로 금방 재혼해서 새댁처럼 저러고 있는 모습에 역겨움이 느껴졌어요. 저는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고 죽을 상을 하고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말이에요. 진지하게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겠다 싶었어요. 솔직히 누가 봐도 아내는 정말 너무 악질 아닌가요? 무슨 대단한 원수를 지었길래 아니면 얼마나 머리에 오물만 가득하고 비어있길래 이혼한 전 남편과 딸 근처에 새 살림을 차리냐고요. 당시 어머니가 아프셔서 몸져 누우실 때도 많았고 솔직히 이건 역시 제 탓일 것 같았어요. 스트레스가 심하셔서 그런지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러니 딸아이 어린이집 등하원 시켜주는 것도 힘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가는데 애는 바닥에 눕고 울고 불고하고 어린이집 앞에 있는 엄마들은 수군거리고 담임 선생님도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고 원장님도 달래주든 말씀하시지만 가시방석이더라고요.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어린이집에는 한 달가량 쉰다고 말씀드리고 저도 회사에 짧게나마 휴가를 냈어요. 딸아이랑 시간을 보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오롯이 저랑 애만 둘이서 운전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곳들 위주로 갔답니다. 이걸 생각할 때 초반에는 마음이 너무 안 좋았지만 가서 하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등등을 제가 계속 묻고 주의를 돌리니 대답은 해주더라고요. 나 하츄핑 캐릭터 갖고 싶어. 근데 엄마랑 가고 싶어. 아빠, 나 이것도 사줘. 그 색깔도 좋아해. 이렇게 딸아이가 잠깐 자기 엄마를 찾다가 원하는 것을 말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엄마 얘기는 뒤로 넘겨가며 계획을 짰었답니다. 중간에 애가 이렇게 물었을 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찔끔 나올 뻔했어요. 새삼스레 이날 새벽까지 잠을 못 이루고 불 꺼진 주방에 있었답니다. 아빠, 엄마는 나 안 보고 싶어 해? 엄마는 나 안 물어봐? 아빠한테 나 안 물어봐? 저는 이 말에 도통 이성을 잡고 있기 힘들어서 억지로 질문을 넘겨가면서 다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이나 어떤 심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좋은 선생님이나 훈련된 사람이라면 좋은 대답을 했겠죠. 그러지 못한 상태로 무방비로 얻어맞은 아이의 질문은 아이와 저 모두에게 가슴을 찢어놓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찌어찌 준비해서 딸아이와 둘이 여행도 다녀오고 최대한 아이 수준에서 좋아하는 체험관도 가고 맛있는 것도 잔뜩 먹이고 장난감도 사주고 평소 금지했던 핸드폰도 줘가며 서로 사진도 찍고 꽤 시간을 많이 보내고 왔어요. 그렇게 걸어오면서 이건 일순간 달래기 용도가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하나의 관문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겠죠. 저는 일반 가정들이 웃고 울며 지내는 그 평범한 시간을 누릴 수 없을 거예요. 그 각오를 하다 보니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무튼 집으로 돌아왔고 어머니가 아이를 몇 주간 데리고 계시겠다고 하셔서 그러겠다 했어요. 어머니 댁에 가기 전 뭐라도 좀 사가려고 딸아이랑 마트를 갔는데요. 그렇게 일을 갈면서 버티고 있던 저에게 역시 터질 만한 일은 터지게 되어 있나 봐요. 한 번은 마주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것도 저 혼자 있을 때 마주칠 것이지 이럴 수가 있나요? 하필 엄마 이름만 들어도 난리를 치고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딸 앞에 그 사람 많은 대형마트에서 아내가 나타난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발견했고 아내 역시 저를 마주했고 둘 다 당황한 상태였어요. 오빠! 이렇게 슬쩍 내뱉고 본인도 놀래서 입을 꾹 다무는 거 보니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거였나 봐요. 아마 본심은 저랑 마주친다면 아는 척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겠죠. 저 역시 그랬고 저기도 그랬을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마주치게 되어버린 겁니다. 저와 딸 그리고 아내와 재혼한 새 남자까지 넷이서 과자 코너에서 말이에요. 저는 뭐라고 아내 이름을 부를 뻔했지만 아내가 먼저 저를 부르는 바람에 침을 꾹꾹 삼키며 겨우 말을 참을 수 있었어요. 이때 제 머릿속을 아주 어지럽게 했던 것은 딸아이가 지금 내 주변 어디쯤 있나 하는 거였어요. 뒤에 있었나 앞에 있었나 과자를 보고 있나? 설마 지금 이 순간 나처럼 같은 자리에서 자기 엄마를 발견한 건가? 싶어서 손에 땀을 쥐고 얼른 딸아이를 찾으려는 순간 물은 엎질려져 버리고 말았어요. 공기를 날카롭게 가르며 묵직한 소리가 쏟아져 나왔거든요. 엄마!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마는 법인가 봅니다. 딸아이는 자기 엄마를 본 거예요. 그것도 제 뒤에서 과자를 보고 있다가 멈춰 돌던 중 자기 엄마를 알아본 거죠. 엄마 어디 갔었어? 엄마 보고 싶었어! 딸아이는 곧장 두어 걸음 앞에 있는 자기 엄마에게 스르륵 튀어가서 치마를 한 움큼 잡아버렸고 아내는 정말 아주 위태한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랄까 누가 보면 뭔가에 눌려서 당장이라도 기절할 것 같은 그런 숨막히는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지켜보는 제 입장에서도 다소 이해가 안 될 것 같은 그냥 단순히 당황한 정도가 아니라 되게 위험해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더군요. 아무튼 이 시각에 아내 옆에 서 있던 그 새 남자는 키도 훤칠하니 크고 좋기 190은 되어 보이더군요. 체격 좋고 가무잡잡하고 슬쩍 대충만 봐도 명품 같은 것을 걸치고 있고 풍채도 좋아 보였어요. 소위 있는 집 아들이란 분위기가 물씬 풍기기도 하고 이때 잠깐 아내를 살피니 아내 역시 비싸 보이는 옷들을 입고 있었어요. 저랑 살 때에는 매달 월급이 궁상맞다면서 그때도 인터넷 쇼핑을 애지간히 해댔고 돈 없다고 불평할 땐 언제고 왜 맨날 생활비가 모자라냐고 싸울 정도로 다 써버렸답니다. 그땐 제 월급 수준 안에서 있는 힘껏 돈을 다 써버리고 제멋대로 했다면 이날 봤던 아내의 인상은 뭔가 업그레이드된 느낌이었어요. 뭐랄까 삶의 단계가 몇 단계 훅 올라가 버린 느낌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잘 사는 집으로 갔구나 싶게 그런 느낌이 물씬 풍겼어요. 아내 SNS에 본 집도 고급 아파트였고 전부 대리석이 깔려있고 그릇들도 비싸 보이고 저와 함께 살던 시절에 아내가 늘 부러워하던 것들이었으니까요. 아무튼 그 남자는 이렇게 반응하는 제 딸과 저를 일순간 쳐다보았어요. 저와도 눈이 마주쳤고 저나 그 남자나 서로 경계하는 눈빛이 만연했고요. 서로 우중을 파악하려고 계속 눈을 마주하기엔 우리 딸이 조금도 그 틈을 길게 주지 않고 울며 팔딱팔딱 뛰어댔어요. 엄마 이제 가지 마! 나 이제 엄마랑 같이 갈 거야! 엄마! 딸아이는 계속 시끄럽게 매미마냥 지 엄마 치맛자락을 잡고 소리 지르고 점점 마트 주변 사람들이 힘겹게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누구든 이 상황을 끝내야 하는지라 왜 이 괴로운 광경 속 뒤처리는 또 내가 해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지만 아이를 얼른 잡아 끌어냈어요. 지영아, 가자. 그만 가자. 그러자 아이는 또다시 아내에게 달려들어 더 거세게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내가 일순간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은 그렇게 악바리처럼 달려들던 딸아이조차 멈추게 만들었어요. 옆에 있던 아내의 그 남편이란 사람도 미간을 순간적으로 찌푸리더군요. 저기 꼬마야,
너 누구니? 이거 좀 놔줄래? 아주 힘없이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눈을 마주치지 않고 저렇게 띄엄띄엄 말하는 아내의 모습에 저는 머리에서 열이 오를 대로 오르고 있어요. 실제로 밥솥처럼 김이 오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분노가 제어되지 않더군요. 거의 혀 중간 부분까지 욕이 떼구르르 굴러오면서 밖으로 튀어나오려던 찰나에 딸아이는 큰 소리로 울부짖었어요. 이 소리가 너무 재지듯 크게 들려 정말 동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을 정도로 모두의 주목을 받게 되었답니다. 엄마, 왜 거짓말해? 내가 누구긴 누구야? 지영이잖아. 엄마 김유미 엄마 왜 그래? 엄마 미워. 왜 거짓말해? 딸은 이때 자기 나름대로 성이 났는지 지 엄마 근처로 못 가게 잡는 저를 뿌리치면서 발을 탕탕 굴러대고 괴성을 질렀어요. 그렇게 떼쓰고 들어누울 나이도 한참 지났고 그 나이 때에도 흔히 저러지 않던 애인데 어지간히 스트레스가 감당이 안 되는 모양이었어요. 정말 제 3자의 눈에는 누가 봐도 엄마라고 소리 지르는 어떤 여자 얘기와 비통한 얼굴의 그 아이 아빠, 그리고 엄마임을 부인하는 어떤 여자와 그 옆에 딱 붙어있는 체격 큰 남자며 냈다 당황스러워하는 상황을 보고 대충 유추가 되지 않을까요? 이 꼴을 보고 있자니 정말 너무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 거예요. 동물원 안에 들어가 있어도 이보다 창피할까 싶었고 빨리 여기서 도망나가고 싶었어요. 와중에 너무 졸렬하고 비열하게 느껴졌던 건 아내는 꼴에 자기도 주변 시선을 의식했는지 이악 물고 계속 부인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저기 좀 놔줄래? 아니라니까. 그런데 그 순간 이혼 후 제 마음으로는 몇 번이나 상상해왔던 그 이미지, 꿈에서도 몇 번이나 욕을 하며 깨어나고 그 행동을 하지 못해 속이 멍들었던 그 이미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제 눈앞에서 재현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계속 난감해하면서 딸아이를 밀어내는 아내를 그 옆에 서 있던 건장한 남자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뺨을 거세게 올려붙이는 게 아니겠어요? 거센 행위가 순간적으로 훅훅 지나가고 나니 갑자기 주변이 뜨겁게 느껴질 정도로 그 힘이 셌던 것 같아요. 딸아이는 놀라서 순간적으로 저한테 착 감겨서 안겼고 저 역시 저 남자가 아내가 아닌 우리에게 뭔가를 가할까 싶어 애를 바짝 안고 경계하면서 쳐다봤어요. 헌데 이 남자의 분노를 발사하는 방향은 그 손이 움직인 대로 아내에게 향하는 것이었더군요. 유미야, 너 진짜 못 써먹겠다. 어디서 이렇게 달달하게 거짓말을 해? 너 진짜 내가 우스워? 우습냐고! 더 당해볼래? 정말 한눈에 봐도 두께감 있고 묵직해 보이는 그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언제건 다시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 듯했어요. 아내는 머리를 부여잡고 눈이 엄청나게 커져서는 그 남자를 응시했고 동시에 주변을 빠르게 훑어보더군요. 제 생각엔 아마 그 순간에도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딸아이와 저 모두 당황해서 있는 사이 그 남자는 한숨을 팍팍 쉬더니 제가 들어도 상관없다는 듯, 아니 마치 저보고 들어보라는 듯이 말을 하더군요. 여투나 표정에서 뭔가 쌓인 게 많아 보였고 왠지 이날이 처음이 아닌 뭔가가 많이 묻혀져 있다가 터진 느낌이었어요. 너 내가 시간 줄 때 솔직하게 말하라 했잖아. 누가 봐도 네 딸 네 새끼 맞아 보이는구만. 너랑 얼굴을 쏙 빼닮았는데 아니라고? 너 진짜 나랑 우리 집이 우습게 보이냐? 내가 이혼한 건 잘못 아니라고. 혹시 또 더 숨기는 거 없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잖아. 애는 없었냐고. 나는 초혼이지만 너랑 재혼하는 거 다 괜찮다고, 다 받아줄 수 있다고 얼마나 말했어. 너 그때 뭐라고 했냐?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혼했고 애는 없다고 했잖아. 암만 생각해도 이상해서 계속 물어봐도 너 곧 죽어도 아니라고 했지? 기억나 안 나? 남자는 아주 무섭게 아내를 다그치며 코너로 몰고 있었고 아내는 주변 시선이 꽂히는 게 못 견디겠던지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고개를 끄덕거리더군요. 야, 너 진짜 최악이다. 너 같은 애 처음 봐. 우리 엄마한테 끝까지 애 없다고 우길 땐 언제고 임신 거짓말할 때부터 바로 쳐냈어야 했어. 야, 솔직히 까보자. 너 그때 임신 가짜로 한 거 맞지? 결혼해서 우리 집에 들어앉으려고 뻥친 거 아니냐고.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듣는 내내 계속 입만 쩍 벌어지더라고요. 남자가 웅얼대며 화냈던 말들을 제가 다 정확하게 이해한 건진 모르겠지만 대강의 내용은 그렇더라고요. 아마 아내는 저 남자랑 결혼하려고 가짜 임신 거짓말을 했던 모양이에요. 뭐 임신을 했다고 하면서 결혼으로 끌고 갔던 게 아닐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임신이 아니었고 결혼은 물을 수 없고 그렇게 부잣집 남편과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이혼한 사실을 오픈하면서 저 남자는 본인은 초혼이니 아이 여부가 궁금했던 것 같고
아내는 기를 쓰고 우리 딸아이를 부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락도 안 받아주고 아예 잠적하듯이 종적을 감춘 것일까요? 새삼 저는 그 남자는 아이 여부가 그렇게 중요했던 건가 싶었는데 씩씩거리는 이 남자의 뒷말에 답이 있더군요. 우리 엄마가 아무리 그래도 애 있으면 안 된다고 반대해서 그런 거 맞네. 야, 너 진짜 비정하고 못돼 처먹었다. 어떻게 새끼가 있는데 없다고 거짓말을 할 생각을 다 하냐? 애가 아주 애걸복걸을 하고 매달리는구만. 여기 김유미라고 부르면서 엄마라고 앵길 사람이 한 몇십 명 되냐? 딱 봐도 너 찾는 거 맞잖아. 안 그래? 야, 나 진짜 너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더 못 보겠다. 어떡하냐? 그러면서 그 남자는 드글드글 끓는 속을 못 참겠는지 똑같이 발은 막 쿵쾅거리면서 분을 못 참더라고요. 보아하니 돈은 많아 보이고 하는데 나름 이혼한 여자와 재혼할 정도면 꽤 아내를 많이 좋아했던 것 같은데 거짓말을 한 내용들이나 쌓인 게 많은 것 같았어요. 아이 여부가 있다면 아마 부모 쪽에서는 결혼을 시키지 않으려고 했던 모양이더군요. 아내는 그래서 저 남자랑 결혼하려고 본인 배 아파서 낳아 수년간 길러낸 아이 존재를 곧장 지우고 모른 척했던 걸까요? 게다가 뭐 이건 그렇다 치고 결혼하려고 임신했다고 거짓말했다던가. 진짜 이 부분은 저부터도 너무 깨고 환멸이 났어요. 우리 딸은 이때 어른이 무지막지하게 던져대는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하진 못했겠지만 아무튼 어투나 표정, 살벌하게 기가 올라있는 눈매를 보며 상당히 겁이 올랐던 것 같아요. 제 등을 꽉 잡고 매달려 있더라고요. 아이에게도 이 광경이 너무나 위협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내는 정말 누가 봐도 참 비참하고 통탄스러운 모양새를 하고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는 아내의 성격으론 당장 옆에서 뭔 박스라도 주워들고 도망갈 성격이지만 저 남자는 아내에게 있어서 자기 자식도 존재를 지우고 붙어 있어야 할 만큼 필요한 존재가 아니던가요. 그런 존재가 자기를 야단치고 소리 지르니 그냥 꼼짝없이 참는 모습을 보며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지독하게 구는 아내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정말 비로소 이제서야 진실로 이런 인간과 떨어지게 된 상황을 받아들이고 모든 게 나에게 약한 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나에게 필요한 쪽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런 인간과 헤어진 것은 나에게 잘못된 일이 아니다. 언젠가는 헤어지고 이별해야 했고 함께 있는 것보다 떨어져서 너무나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올라오더군요. 딸은 이 당시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자기 엄마가 자기를 모른다 했던 게 충격이지 않았을까요? 이날의 일에 대해서 딸과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언급을 서로 해본 적이 없어요. 반년 전의 일인데 말이에요. 아무튼 그 상황에서 그 남자는 아내와만 할 말이 있어 보였고 우리 딸아이의 존재를 확인한 뒤 우리와는 용건이 없어 보이더군요. 그냥 그 남자 입장에선 우리가 공해였고 불필요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나요? 저도 그 순간 그대로 더 이상 아내라는 존재에게 얽매여 고통받고 나 자신을 자책하고 피해 다니고 분노하고 그럴 필요가 없구나. 그럴 만한 무게가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대로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 딸아이에게는 다른 마트에 가자는 말만 한 뒤 손을 잡고 서둘러 나왔어요. 그렇게 목을대를 긁어가며 쌩소리를 질러대던 딸도 이 광경에 뭔가를 무겁게 느꼈던 건지 순순히 따라 나왔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빠, 나 졸려. 자고 싶어. 업어줘. 그래서 저는 이때 대강 이렇게 받아쳤던 것 같아요. 아빠 허리 아픈데. 알았어, 업혀봐. 그렇게 쑥 딸아이를 업어올려 그대로 주차장까지 갔었나 보네요. 이날 마트에서 있었던 일은 우리 가족 중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특별하게 뭐가 있던 것은 아닌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고 뭔가 거리낌 없이 제 일상들을 대하게 되었어요. 딸아이의 어린이집도 시간이 지나 다시 등원시키게 되었고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아이와 같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후로 SNS도 잘 안 하다가 들어갔는데 그때 아내의 SNS를 슬쩍 들여다보니 볼 수가 없더군요. 기존에 있던 게시물을 다 삭제했고 아마 뭔가 좋지 않은 상황인 건 틀림없어 보였어요. 궁금해서 카톡을 들여다봤더니 카톡 역시 새까만 화면이 되어 있더군요. 일단 제가 유추해보기로 그 남자와 더는 살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 남자의 표정이 보통 살기가 아니었고 아내의 SNS는 그렇게 화려하게 자랑들로 채워 있었는데 전부 지웠더군요. 아무튼 이런 상황들을 보니 더 할 말도 없고 그 길로 저도 이후의 정황들을 모르고 싶어 차단했어요. 그러니 마음이 가볍고 제 일상으로 온전히 집중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여전히 같은 곳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딸 열심히 키우고 있고 싱글 데드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갈 아이를 두고 준비할 것도 많지만 요즘 유튜브에 필요한 내용들이 잘 나와 있어서 열심히 참고하고 있네요. 저는 겨우 아내와의 관계에서 이제 심적으로 독립이 되었고 남아있는 숙제는 딸아이예요. 사실 숙제라는 말은 좀 그렇고 딸아이와 저의 또 다른 관계가 개막했다고 생각을 해야죠. 그래도 참으로 고맙게도 딸아이는 마냥 엄마를 찾지는 않고 있어요. 한편으론 애도 뭔가를 느꼈고 뭔가를 알아들었기에 그러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 부분을 조숙하게 여기고 마음 아파하기엔 제가 못 견딜 것 같아요. 나중 가서 어떻게 심리적으로 치료를 하고 해결을 해주는 방법이 있을지언정 지금은 아이가 엄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굳이 기억하지 않으며 저와의 일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여자 과장님들이 딸을 예쁘게 봐주시고 얼마 전에 아이 머리 묶어주는 것도 옆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경험 한 번으로 아이를 생각해 주시고 간식도 보내주시고 해서 이것 또한 참 별스런 체험과 관계가 생겨났다 싶어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혼이 요즘 흠이 아니고 여기저기 많다는 말은 저에게 딱히 위로나 힘이 돼주지는 않아요. 단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는 여전히 궁금한 부분이고 그래서 더 가족이란 모양을 진정으로 갈망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 전에 평범히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 땐 몰랐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야겠어요. 언젠가 저와 딸, 우리 둘 관계에 진짜로 빛이 깃들 것이라고 믿으면서요.